중국이 성장해온 그 과정은 사실은 한국 산업을 따라잡는 그 과정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30년 산업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지와 능력,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뛰어나죠. (30년) 중국 전문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중국은 세계 경제의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계 경제에 과연 어떤 존재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세계 경제에 정말 무서운 존재다.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럼 왜 무섭냐? 이제 그걸 따져야 될 텐데, 일단 세계 경제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칠레에 가면 칠레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인 우아치파토라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 거의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밀려온 철강 때문에 이 회사가 워낙 싸게 중국 철강이 밀려오니까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파산 지경에 놓였고 2만 명 정도의 종업원들이 지금 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면 중국의 거의 지구 반대편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중국의 철강이 들어가서 칠레의 철강 산업을 완전히 농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일에서 보듯이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경제의 어떤 발응이 세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예를 들면 유럽의 태양광 산업이 특히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유럽의 태양광 회사들이 지금 거의 다 망해가는 지경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역시 중국의 태양광 회사 때문이에요. 지금 유럽 태양광 패널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그러니까 워낙 싸니까 중국의 제품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유럽에 괜찮다는 그런 철강 회사들도 이제 다 나아져 빠지는 거지. 근데 이게 중국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플레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워낙 싼 제품들이 그 수출해서 그 산업에 그 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 나라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그 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보통 중국의 값싼 제품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높으니까. 근데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술 수준이 워낙 기술 함량이 높은 그런 산업에서도 중국 제품이 밀려와서 그 나라의 해당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기술이 좋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사실은 중국 자동차가 독일 기술을 받아서 처음 시작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폭스바겐이 지금 독일 내에서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만 내보낸단 말이지. 근데 재밌는 건 폭스바겐이 오히려 중국에서 투자를 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안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폭스바겐의 전기차 합작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샤오펑이라고 하는 엑스펑이라고 하는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올해 3월인가요? 그때 27억 달러인가를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는 투자를 줄이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왜 그러냐? 독일 내에서는 이제 독일 폭스바겐도 아는 거죠. 이게 중국 내 이 자동차, 요즘에 뭐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전쟁도 붙고 그랬는데, 어차피 자동차 기술은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말이지. 결국에 이제 배터리지만, 어쨌든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일관된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서 다 형성되어 있고, 기술도 그쪽에서 가장 융성하게 발전되어 있고, 또 시장이 역시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다 지금 중국에서 팔린단 말이죠. 그럼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중국에서는 영역을 확장해야 되고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러니까 독일 국내에서는 뭐 독일은 워낙 수요가 또 이제 줄어들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투자를 늘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무섭잖아요. 그게 바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에요. 중국이 등장하면 해당 산업은 쫄게 돼 있어. 그래서 중국이라는 존재는 과연 세계 경제의 어떤 존재냐? 중국은 세계 경제의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나는 와, 무서운 존재다.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경제는 어떻게 무서운 나라가 됐던 걸까요? 자,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무섭게 성장했느냐, 불과 몇 년 사이에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나는 세 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봐요. 한 나라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생산 여건이야. 제조업 여건, 제조 여건, 제조 역량. 둘째는 기술이에요. 셋째는 시장이지. 그러니까 제조 역량과 기술과 시장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예요? 중국밖에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자동차. 계속 우리가 전기자동차 얘기를 듣는데, 자,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샤오미가 그 SU7이라고 그러는 스마트 전기차를 내놓은 게 올해 3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불과 3년, 그러니까 샤오미의 라오종이라고 하는 샤오미의 설립자인 그 레이준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이제 스마트 자동차 할 거야. 스마트 전기차 개발해서 팔 거야. 라고 선언한 게 3년 전이에요. 그 3년 만에 정말로 샤오미는 SU7이라고 하는 스마트 전기차를 세상에 내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든 잘 만들어요. 이쑤시개에서부터 로켓까지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 충분한단 말이죠. 지금 샤오미 공장에 가보면 로봇 팔이 자동차 생산 라인을 그냥 전 자동화할 정도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제조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전기차와 관련된 일관된 그 기술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도 되어 있고 또 생산하면 그걸 갖다 받아줄 만한 시장이 중국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제조 역량, 또 이 기술, 시장 이런 차원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하지 못할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의 역량이에요. 국가가 말하자면 이 전기차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전기차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을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국가가 그거를 다 이미 주도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이 863 계획이라는 거에 전기 배터리 항목을 넣었고 거기를 통해서 국가가 자원을 역량을 모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학계 그리고 뭐 연구소 이런 파트들이 다 작업을 해서 달려들어서 오늘날의 자동차, 저전기 자동차 강국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제조 역량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시장에 국가의 어떤 총합 능력까지 포함해서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다른 나라들은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싼 인건비를 가진 나라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야, 걔네들도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럼 계속 비용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지네들도 그 인가공 산업이라는 이런 거 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좀 고도화돼야 되겠지. 그러다 보면 그거에 적응 못하면 또 도태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중국에서는 안 벌어지지? 이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중국은 산업 스펙트럼이 넓어요. 중국은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켓도 만들고 이쑤시개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용과 그러니까 그 산업에 따르는 비용 스펙트럼을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산업 계열화가 다 구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가장 싸게 만들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럼 로켓을 가장 잘 쏘고 지금 달나라 뒷면까지 갈 수 있는 나라도 중국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중국의 산업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중국이 그 비용 상승에 따른 그런 충격, 그런 거를 다른 나라보다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마찬가지.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더 무서운 존재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산업 공격의 타겟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사실 뭐 요즘에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로 인해서 값싼 중국 제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내수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다 지금 도산지경으로 몰리고 당진에 주로 많이 당진하고 평택 거기 많이 들어오는데 당진하고 평택에 물건이 쌓이면 그 쌓인 만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중국 화웨이가 3번 접는 폴더블 폰을 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갤럭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은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정도 중국 조선업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LNG까지 치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힘들겠어요? 중국 때문이지.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주가가 떨어지는 그 요인에는 중국의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반도체가 워낙 생산을 많이 하니까 중국이 레가시 반도체를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게 결국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나타났다 하면 우리나라 산업은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위협이 되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산업에게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한국은 어떤 생존 방식을 택해야 중국의 산업 기술 공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사실은 답은 너무 명확해요. 그 답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자, 한국과 중국 간의 산업 경쟁, 이거를 나는 3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성장해온 그 과정은 사실은 한국 산업을 따라잡는 그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한 뭐 완구, 그러니까 인가공 산업, 뭐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백색가전, 그다음에 뭐 철강, 기계, 나중엔 뭐 조성, 심지어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막 반도체까지 막 넘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하나하나 테이크오버하는 그 과정이 중국 산업 발전의 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도망갈 게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30년 산업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요소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는 사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노예 아웃이지. 탈출구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자, 지금 그 디스플레이 영역을 보면 그 처음에 시작은 그 CRT라고 그 컴퓨터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배불뚝이 브라운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990년대 그러니까 수교한 이후부터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장을 많이 우리가 장악을 했어요. 거의 뭐 한때는 삼성과 LG가 중국 CRT 모니터 부분에서 막 70% 그때까지 정도 먹었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그걸 부지런히 쫓아왔어. 그런 다음에 중국이 10년 만에 그 CRT 기술을 캐치업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CRT에서 뭘 갈아탔냐면 LCD로 갈아탄 거예요. LCD에서 한 10년 우리가 먹었어. 근데 그 10년 동안에 또 중국도 죽어라 또 쫓아온 거야. 그다음 우리가 2010년 넘어서 또 또 치고 나가냐면 OLED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죽으라고 또 OLED로 쫓아온 거야. 그게 30년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자는 결국 누가 초격자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였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왔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OLED 분야에 지금 가장 시장이
많은데 핸드폰 액정인데 그 OLED 핸드폰 액정 시장이 중국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OLED 모니터 부분에서도 그 기술이 있어서 우리를 이미 캐치업했다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다시 도망가야 돼. OLED를 우리가 중국이 이제 따라왔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뭔가 새로운 기술로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게 뭐냐? 요즘 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마이크로 LED를 얘기를 많이 해요. LED 그쪽 분야가 새로운 길이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국을 따돌리고 다시 우리가 기선을 잡고 주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한 10년 또 중국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진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LED,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이 분야가 근데 재밌는 게 중국도 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랑. 중국은 이미 2021년에 마이크로 LED 분야를 국가 중점 산업으로 정해서 그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물론 이제 각 회사, 그 기업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연 이 새롭게 전개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중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럼 우리는 이 무서운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산업적으로? 방법은 딱 하나지. 기술적으로 중국을 앞설 수 있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뻔히 알잖아. 우리가 그걸 못할 뿐이지. 자, LED, 마이크로 LED가 다음 주자라고 그러면, 자, 그거를 위해서 정부도, 기업도, 뭐 학계도 이렇게 딱 총합을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기술 개발, 시스템, 뭐 플랫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게 되어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한국의 기술적인 역량이 되게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 추격을 했어. 우리는 그 중국의 기술 추격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어떻게 달아날까를 고민해 왔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기가 나타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어디로 옮기는데 메기 한 마리 넣으면 그 메기가 자기를 메기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뭐 붉은 미꾸라지가 되고 뭐 그런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추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빨리 도망가고 우리도 스스로도 혁신하고 했던 노력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뒤져서 뭐 중국의 산업적 종속 상태로 간다. 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냐 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런 의지와 능력,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뛰어나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